모십니다. 영구정실령님 모십니다. 열하대주 예. 공우기주 나의 벗들이여 화합하시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방금 들으신 오프닝 곡 어떠셨어요? 무속적인 분위기도 나고요. 연극적이면서도 또 현대적인 무대 감각에서 또 그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참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음악이 바로 우리의 전통 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창작되는 한국의 창작 음악이라고 합니다. 제1강에서 5강까지는 전통 음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창작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권도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강, 5강에 이어서 6강에까지 강의를 맡게 된 권도희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몇 개 음악을 들어볼까 해요. 네. 먼저 3개, 나중에 2개, 이렇게 5가지를 들어볼 텐데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곡이 어느 나라 음악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죠. 네, 그 다음 음악 들어볼까요? 민심은 흉흉하고 경제마저 불황이라 사방에서 조업 단축에 휴업 폐업 급증한다. 그해 4월 사북에서 광산 노동자 수천 명. 네, 이어서 세 번째 음악도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곡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을 모티브로 해서 관현악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음악은 판소리 같기도 한데 가사가 조금 새로워요. 또 세 번째 곡은 정말 너무 독특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 한국 음악 아닌가요? 정답을 알려드리기는 좀 이르고요. 네. 첫 번째 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을 그 주제로 만든 관현악곡인데요. 네. 북한에서 만들어진 관현악곡이고 그 연주도 북한에서 했습니다. 이 네. 곡은 그 일본에서도 연주되고 남한에서도 연주되는데 이건 북한에서 연주한 것이죠. 예,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임진택의 창작 판소리 5월 광주였습니다. 네. 광주 그 당시의 얘기들을 판소리로 꾸민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들으신 것은 이제 가야금 그 합주곡이었는데요. 네. 그 병계원이라는 작곡가의 아비투스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다 알고 있는 악기지만 그 그렇죠. 소리의 섞임은 굉장히 다르죠.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또 나머지 음악 들어보죠. 네, 그러면 준비된 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음악 들어볼까요? 어디요 네, 너무 익숙한 곡이어가지고요.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황비홍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소도민요인데 개타령 이라는 곡이죠. 저도 이 음악을 배워가지고 아는데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개야 개야 깜능 개야 하는 부분이요. 다 한국 음악이죠. 글쎄요. 앞에 부분은 중국 음악이고 뒤에 음악은 한국 음악이죠. 글쎄요, 대략 이한 씨가 답을 맞추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그 국적은 그렇다 치면은 만드는 방식은 똑같았거든요. 음의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나 재료를 선택해서 그거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한국이었지만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하여튼 정답은 나중에 네. 소개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이런 음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점점 궁금해지네요. 예, 이런 음악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과거와 관련이 돼 있는 음악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게 될 텐데요. 네. 먼저 그 화면을 보시죠. 네. 화면에 보면은 그 표에 크게 그 진지한 음악, 상업음악, 한국 전통음악 어법, 서양음악 어법 이렇게 낯선 말들이 등장할 겁니다. 네.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음악 어법이 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지한 음악, 상업음악은 그런 음악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듣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전통음악 어법으로 된 것 중에 진지한 음악,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인 성찰, 어떤 인문적인 도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음악하고 네. 그 상품인 음악하고는 서로 분리돼 있었었죠. 그 서양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20세기 들어오면서 점점 그 두 가지의 경계가 허물어지긴 하지만 네. 개념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20세기 이후에요. 그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한국 음악에 엄청난 큰 충격과 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그 혁신적인 요소를 하나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그 표는 서로 관계없이 서로 네 개가 있다가 네. 그 바로 그 서양 음악과 관련이 되면서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구역은 서로 이렇게 합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크게는 서양 음악이 그 한국 전통 음악과 관련을 갖기 시작한 거고 반대로 전통 음악도 서양 음악과 관련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모든 그냥 피상적으로 그 피아노가 한국에 들어왔다, 뭐 바이올린이 들어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음악을 번역시킨 것은 서양의 어떤 근대적 작곡 개념이 이 우리 땅에 와서 한국 음악사의 어떤 힘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작곡 개념이 도입되면서 한국 음악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나요? 예, 근대적 의미의 작곡 개념이라는 것은 작품, 그 다음에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작곡 주체, 그다음에 그 작곡 주체가 어떤 남의 걸 얻다가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작곡 주체가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을 그 근대적 작곡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도 뭐 새로운 창작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국 음악사의 전 과정이 새로운 음악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창작이 계속 일어났지만 그 근대적 의미의 서양식 작곡 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완전하게 20세기 이후로는 작곡 개념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계도 허물어지고 그 아까 보았던 네 구역의 경계가 서로 모호해지기도 하면서 섞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네. 관련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죠. 선생님, 그림 안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색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동그라미는 처음에는 서로 겹치지 않는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서양 음악이 우리 음악에 등장했을 때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은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곡 행위에 의해서 새로운 악곡이 만들어지면서 네 고리는 서로 관련을 맺기 시작했죠. 그림에서 겹쳐지고 있는 부분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특히 이 그림의 연두색 동그라미 중에서 서로 겹쳐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겹쳐진 부분을 흔히 전통음악과 관련된 창작음악 네. 혹은 창작국악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음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전통음악과 관련이 돼 있는 창작 음악을 이해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암초같이 걸리는 것은 뭐냐면은 근대 작곡 개념이 소개됐다고 해서 서양의 근대 음악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거꾸로 말하면은 20세기 이후에 우리는 그 창작의 개념, 작곡의 개념을 내면화하고 우리 음악사의 하나의 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음악사의 힘으로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전제가 된 게 20세기였는데 20세기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아방가르드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예술 활동이 벌어지는 바로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전통음악과 관련된 음악에도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겠어요? 그러한 음악을 통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여기서는 크게 진지하게 어떤 음악의 내면적인 구조를 성찰한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 어떤 인문적인 어떤 가치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진지한 음악하고요. 하나는 음악을 처음부터 상품으로 만들고 상품으로 유통시켰는데 사람들은 그걸 음악으로 감상하는 대중음악. 네. 이렇게 크게 큰 두 덩어리를 나눠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진지한 음악은 구체적인 음악 재료를 선택하고 음악 활동의 장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예인들이 만든 창작 음악, 음악 유산을 전면적으로 활용한 작곡가의 창작 음악, 네. 그다음에 음악 유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작곡가의 창작 음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표에 보시듯이 대중지향의 음악은 대중음악을 굳이 하지 않고 대중음악이라고 한 이유는 대중음악이 상품으로 팔리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처음부터 상품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음악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지향의 음악으로 넣었는데요. 네. 대략 설명하면은 서양의 화성 음악을 아주 짧은 단락으로 한 네 마디 그 정도로 해서 하여튼 짧은 단역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음악 구조 중에서 장단 같은 아주 익숙한 구조를 결합시키는 방식의 음악들이 보통 그런 것들입니다. 네,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개화를 해봤는데요. 먼저 진지한 음악 가운데서 예인의 창작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네, 황병기의 작곡과 연주로 숲이라는 곡 중에서 뻐꾸기라는 대목을 들었습니다. 정말 숲 속에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작곡가도 역시 그런 것을 의도했습니다. 네. 이 곡의 작곡가는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가야금 연주에서도 일가를 이룬 그런 음악가입니다. 네. 연주에서도 일가를 이루고 작곡으로서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근대적인 작곡 개념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작곡에 더 근사하지 않나. 물론 두 개가 겹치고 있긴 하지만 전통음악에서는 대부분 연주의 명인들이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과거에는요. 미랑아리랑이든지 민요에서 누구누구 작곡가 이런 게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작곡가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더듬이라고 해서 작곡자가 아주 드물게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기도 하죠.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런 작곡가라 할지라도 연주에서 이미 일가를 이룬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연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래, 좀 전에 들으신 그런 음악도 바로 그 작곡자가 가야금의 명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야금, 특히 가야금의 전통적인 장르인 그 산조, 네. 산조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성금년이라는 그 가야금 명인도 작곡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성금년은 뭐 그 당대에 뛰어난 가야금 연주자였는데요. 말년에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예인이 작곡가로서 활동해서 작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예, 꼭 직업적으로 작곡가가 아니더라도 연주자가 작곡을 겸하는 것도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창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인에 의해서 창자된 창작 음악의 매력은 뭐냐면은 과거의 모든 그 기교적인 악기나 아니면 뭐 성악이면 성악 그 기교적인 매력을 한껏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네. 다만 한계가 있다면은 예인이 자기 전문을 했던 그 악기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전공 악기만큼 새로운 작곡을 했을 때 그렇게 매력이 두드러지지 못한다는 게 한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음악 유산을 전면적으로 활용한 작곡가의 창작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먼저 음악을 먼저 들어보시겠는데요. 네. 이것은 전통적인 그 악기를 가지고 관현악주를 하고 있고 그 앞에 피아노가 협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해식 작곡의 관현악과 피아노의 어우러짐인가요? 연주를 들으셨는데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스케일이 큰 느낌이거든요. 예, 과거에는 이런 관현 합주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게 궁중음악밖에는 없었습니다. 네. 민간에서는 이렇게 대규모의 관현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부 특수 계급만 이 관현악을 들을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게 20세기로 넘어오면 이제 관현악은 우리 일반인의 그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그 관현악 자체도 일반인의 감수성으로 궁중음악이 넘어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네. 더구나 그 앞에서 서양악기와의 어떤 협주도 서로 간의 어떤 불협화를 조절하고 그 균형미를 갖추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것은 서로의 어떤 균형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었죠. 네, 좋았습니다. 네. 관현악 외에도요, 새로운 음악으로의 또 다른 양식의 형태가 있잖아요. 실내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내악도 많이 있었죠. 과거에 실내악 하면 풍류계 음악, 그것이 다였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는 악기 편성이 늘 일정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작곡 개념이라는 것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네. 그 악기 편성을 실내악 규모로 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악기를 선택하면서 이제 소리를 만들어 가는데요. 네. 다음번에 그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음악이 있습니다. 네. 그 윤혜진이라는 작곡가의 그 40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서양에 이어서 실내악을 들어봤고요. 또 독주, 중주의 연주 형태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엔 독주곡을 들어볼까요? 네, 역시 현대적인 느낌이 담겨져 있네요. 이 줄풀이라는 뜻은 가엽꽃 줄로서 풀어가는 음악이라는 뜻이죠? 예, 이 작품의 이름은 이해식이라는 작곡가가 만든 줄풀이라는 그 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언뜻 딱 들으면은 아까 그 황병기의 그 숲을 들었었던 거 비슷한 그 가야금과 장고의 그 조화가 있는데요. 네. 구조는 완전히 그 산조나 전통적인 그 갈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아마 현대적이라고 느끼셨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곡들은 처음부터 그 전통적인 구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네. 다만 그 형식이 눈에 보이는 연주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거 비슷할 뿐이지 완전히 다른 내용의 얘기를 가야금으로 해내고 있는 거죠. 네. 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요, 대중가요에도요, 전통 악기를 담거나 또 그 선율을 차용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예컨대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노래 안에 간주 부분에 태평소 악기가 들어가서 상당히 열풍을 일으켰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서태지가 그 태평소의 미를 들여주기 위해서 하여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서태지는 그 태평소라는 소재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자신의 음악 속에서 흡수해서 사용을 했죠. 네. 그런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 번째 군으로 전통 음악을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전통 음악의 어떤 내면적 구조까지 통찰하고 그 안에 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작곡을 한다면 네. 또 한편으로는 전통의 어떤 요소를 전략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소개할 곡은 바로 그런 건데요. 한번 먼저 그 음악을 들어보실 텐데요. 윤희상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쵸. 그 윤희상의 작품 중에 소리나는 작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선생님, 작곡가 윤희상 씨는 정말 유명한 분이잖아요. 동양의 그 패러다임과 서구의 테크닉이 결합된 음악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인데, 제목이 소리, 이 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윤희상은 당대 그 서방 사회에서 동양의 어떤 음악적인 그 요소들을 그 아주 그 서양식 방식에 서로 이제 방식과 결합하면서 서로 어긋나지 않은 방식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작곡가에 비해서 개성 있다, 독특하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는데요. 네. 윤희상의 작품 속에는 이런 좀 전에 들으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필이라든지 아니면 예악이라든지 그 한국 전통음악과 관련된 그런 곡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전통음악을 드러내는 거하고는 무관한 작품들이고요. 네. 거기서 다만 그 전통음악에서 소리를 끌어가는 방식들, 아까 좀 전에 들었던 곡처럼 쭉 하고 소리가 음이 떨어지는 거, 전통음악에서 이런 것들을 퇴성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그 아주 익숙하게 전통음악 내에 있는 요소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악기를 어떤 식으로 쓰고 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윤희상은
그 당대의 서양 음악 어법 속에서도 크게 모나지 않게 그 안에 들어놓은 것이죠. 네, 의식적인 계승과 단지 개인적인 개성의 표현이나 취향으로 사용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그것은 그 첫 번째는 사실 작곡가의 의지입니다. 네. 작곡가 나는 전통적인 어떤 미를 드러낸다는 것을 분명히 사실은 표현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그 거진 대체적으로 최근은 그렇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는 그걸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요. 그게 네. 아니라면은 작품 전체에서 그 전통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소재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작품 전체를 일관하는지의 그 구조를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 외국 작곡가들 중에도요, 우리 음악의 민요나 또 아니면 산조의 어떤 연주를 보고 나서 감명받아서 자기 작품 세계로 그걸 끌어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 예, 예. 특별히 뭐 여러 명이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동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중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는 오래된 음악 전통을 갖고 있고 거기서 말하는 그 음악은 단순히 그 귀에 의한 어떤 감성의 충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지성미까지 가미한 그런 음악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유럽인들, 서부 사람들 알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든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성의 체계나 예술의 체계는 하루 이틀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완전하게 드러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네. 또 한편으로는 작곡자의 개성을 들어가는 것이 근대 작곡의 그 개념에 있었기 때문에 네. 서방의 작곡가들이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졌지만 뭐 한국 음악 미를 드러낸다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네. 거기서의 어떤 특별한 음악 요소들 자신의 개성적인 음악 표현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미국의 작곡가 루 해리슨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어떨까요? 그렇죠. 루 해리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거의 그 국민 작곡가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 그 한국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여러 작품을 남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들이 뭐 한국의 전통을 잇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무관하고요. 네. 가장 극단적인 예는 그 원래 처음부터 그 현대 음악 중에 처음부터 그 한국 음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곡이 한국 악기로 연주되기도 하고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최근에는 있는 일들이죠. 네, 그러면 Till Lally in C라는 곡으로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미니멀 음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의 팝 음악에 가까울 만큼 유명해진 곡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거기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편경이었어요. 편경으로 그 C음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해서 다른 악기들이 합쳐지고 뭐 가야금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였는데요. 원곡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비교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통음악과 관련된 진지한 음악은요, 처음부터 현대음악이라 그런지 다소 조금 어색하면서도 어려운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전에 들었던 음악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였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음악 감상할까요? 예, 바로 그 이해한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럼 아리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쉬운 일 어딨나 줄이 넘게 펴고 달려가면 꿈꾸던 인생 역전 시작되지 세수의 흐짐은 더 되살았나 거짓말 어림없다 그라차차 너와 나 손만 잡고 달리면 무엇이 두려울까 그라차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리랑과 쾌지나 칭칭 나네라는 민요를 접목해서 밝고 경쾌하게 응원가 풍으로 만든 곡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곡들을 대중을 겨냥하고 사실은 네. 이 곡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대중들이 이 곡을 알고 있고요. 네. 네, 많이 음반이 팔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소개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곡들을 이제 소개해 볼 텐데요. 한 곡 더 내친 김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옹해야, 민요 옹해야가 그 재즈와 만나니까 상당히 현대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그 재즈라서 현대적이다 보다도 그 20세기 음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 이한 씨 노래도 그렇고 좀 전에 들은 살타첼로의 그 옹해야라는 곡도 그렇고 네. 민요를 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그 민요를 활용하는 다양한 그 창작 음악의 국면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예, 창작곡에 민요를 많이 쓰는데요. 네. 그 원래는 민요가 기층 음악에 있었었죠. 네. 그래서 기층 음악의 그런 민요를 향토 민요 혹은 토속 민요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이제 공연용으로 음악이 이제 한 단계 뜁니다. 네. 그랬을 때는 이 향토 민요, 토속 민요가 통속 민요라고 해서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되면서 음악의 기교도 좀 더 강렬해지고 음폭도 넓어지고 표현력도 굉장히 세지죠. 네. 그건 창민요, 잡가락으로도 불리는 건데요. 그게 이제 또 창작 음악에서는 아까처럼 뭐 그 옹해야를 전체로 다 갖다 쓰면서 재즈 화성으로 뒤로 반주를 하면서 재즈 리듬식으로 변주시키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아까 그 머리 아프게 들으셨던 진지한 음악에서도 민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대중지향의 공연들은요, 이 민요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대중음악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그 대중음악과 관련돼서 전통적인 갈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아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전통음악과 창작음의 관계는 사실은 이 표의 범위를 넘어서게 아주 다양합니다. 풍류반개 음악은 근데 대중음악의 맥락과 잘 결합하지는 못하죠. 네. 그렇지만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음악 가운데 전통음악의 갈래와 관련을 맺기도 하지만 네. 그 이렇게 갈래별 갈래가 이렇게 통으로 서로 관련을 맺기도 하지만 개별 악곡이나 아니면 음악적 표현 기법이 창작음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그 극음악이나 아니면 극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필요로 하신 용기는 무신 쇠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예, 좋아요. 그걸로 해주세요. 잠깐만! 청량, 정품, 항상 칼같이 정확한 칩스 1ml라도 넘치거나 모자라면 안 돼요. 문제는 훨씬 복잡해요. 알고는 계신지 상대성 이론 공간과 시간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잖아요. 문제는 시간을 어떤 속도로 통해 담느냐가 중요해요. 몇 킬로의 속도로 시간을 통해 담을까요? 그 전통적인 성악 장르와 기악 장르가 섞이고 그다음에 현대 음악도 현대보다도 근대 화성 음악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주로 그 관심을 가진 거는 전통적인 갈래 중에서 판소리입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들은 부분에서는 그 경기 소리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섞여 있는데요. 그런 걸 중심으로 요즘 유행하는 뮤지컬을 만든 거죠. 그게 내용은 현대. 예, 현대 시간을 파는 남자로 시간을 돈 주고 파는 그런 재미나는 남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무대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현대적이고 굉장히 재미있죠. 음악 자체가 또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한번 그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이런 거 말고도 창극, 뭐 이런 사물놀이 이런 것도 전통적으로 판소리나 아니면 풍물에서 그 변형시켰던 그런 것들이었죠. 네. 뭐
대략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요. 이한 씨도 창작 음악과 전통과 관련된 그런 음악들을 하시는데요. 네.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저도 그 민요를 모티브로 해서 대중가요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전통음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깊게 파악을 해서 전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책임감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요즘 나오는 창작음악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요즘 뭐 다양한 뭐 어떤 게 특별히 좋다기보다도 다양한 움직임들이 읽혀지는 것 같아서요. 네. 듣는 분들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학생 여러분이나 뭐 모든 분들이 그 골라서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참 주목됩니다. 네, 정말 젊은 연주자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창작 음악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가셨으면 합니다. 네, 문득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창작 음악이나 또 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추천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거 굉장히 비밀인데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한 씨의 아리오입니다. 진짜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한국의 창작음악에 대해서 권도희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잠시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의 창작음악은 한국 전통음악과 관련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을 말한다. 이는 20세기 후반 서양음악이 유입됨에 따라 한국 음악사에서 근대 작곡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전통음악과 관련된 창작음악이다. 전통음악과 관련된 음악의 종류로는 예술의 지향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지한 음악과 상품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대중지향의 음악이 있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형태로 전통을 잇기도 하고 또 첨단을 덧입히며 21세기에 존재하는 수많은 음악과 공생하고 있는 한국의 창작음악. 그 경쟁력은 아무래도 가장 한국다운 가락과 정신에 있는 게 아닐까? 네, 오늘은 한국의 창작음악에 대해서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지난 4, 5강과 함께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한국음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음악 하면 사실은 굉장히 낯설기도 한 음악인데요. 근데 한국음악을 하나씩 들어보면 말하고 음악하고 결합하는 것, 그다음에 그 소리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들어보면은 마치 그 낯설었던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내 안에서 뭔가 재미난 점, 흥미로운 점, 그다음에 나의 아름다운 점 이런 것까지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평소 때 잊어버렸던 내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음악을 익히고 보고 하는 것이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여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강의 해주신 권도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을 약간 즐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최근에는 해금 소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두 줄이 지닌 말액이라고 할까요? 단 두 줄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그 작은 악기가 아주 강렬한 소리를 낸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로는 애잔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내지르는 소리가 대중들과 상당히 교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좋은 곡과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고 저도 여러 연주자들의 곡을 즐깁니다만 강은일 씨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활대질이 하도 힘차서 시푸른 칼날과 같아 그런 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중들과 상당히 잘 교감하는 그런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식 앨범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비탄의 아리아라는 곡을
함께 들으면 어떨까 합니다.